우리가 하루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몇 번이나 들을까요? 뉴스를 틀면 매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문을 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은 그냥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불안 요소로서 작용하고 이렇게 매스컴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 99%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99%까지 안 가겠네요. 이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걸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은요, 이 인플레이션의 기본 전제가 경제 성장이에요. 자, 우리 단순하게 표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 인플레이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또는 뉴스 시간에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또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갔다. 자,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의 가치가 왜 하락했을까요?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겠죠. 정상적인 시장을 전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왜 돈이 많이 풀렸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경제 주체인 우리 개개인이 소비를 많이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니까 여행도 다니고 물건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즐기다 보니까 뭔가를 구입하기도 하고 가서 운동을 한다면 그게 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돈을 계속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죠. 그럼 돈의 양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졌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소비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나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럼 나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뜻일까요? 안 좋다는 뜻일까요? 경기가 좋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갑니다. 경제가 성장을 함으로써 나의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고 내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죠. 따라서 돈, 고상하게 표현해 볼게요. 화폐. 화폐 자산의 가치와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구체적 예시를 해서 그냥 아파트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이 말은 아파트를 살 때 1년 전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다? 여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만 할까요? 이들의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기본 전제인데, 그럼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 이 오랜 시간 동안 경제가 성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성장 구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황이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더욱더 경제가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 경제로 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야죠. 돈을 풀어서 마이너스 경제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를 늘리는 패턴인데, 최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 경제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가 나서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에게 계속 금리를 인하시키라고 협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금리 인하할 수 없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는 대출 받기가 한결 쉽죠. 이자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그럼 대출을 받은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은행 금고안에, 대출을 받아서 우리 집 금고안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아니면 짜장면을 사 먹든, 그죠? 어떤 형태로도 소비를 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가 아주 기분 좋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단 급격한 성장, 이런 건 안 좋아요. 급격한 성장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더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안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그것이 이제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간단해요.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정의해 보세요. 아니, 원칙적인 전제부터.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 자,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죠, 물가. 물가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쓰면 실물자산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물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말은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구나.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자동차 값이 상승하고 신발 가격이 상승하고 막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했을 때 돈의 가치, 화폐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이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자동차를 사려면 돈을 이만큼 지급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 자동차의 가격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그럼 자동차 값이 올라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결과거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러면 자꾸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다, 부동산 값이 올랐다, 자동차 값이 올랐다, 여기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죠. 이쪽을 바라보자고요. 화폐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은 한 1분 정도요, 부동산학 개론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라고 했죠. 그럼 투자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성장을 하고 있고 인플레가 발생함으로써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현금을 은행에 저축해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바람직한 투자일까요? 아니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월급이 나오면 그 월급을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든 코인에 투자하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금에 투자하더니 야, 이것도 가격이 만만찮고.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렇죠, 전체 금액을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비트코인이 1억 6천 한다고 해서 1억 6천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내 자금 5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 투자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시대는 최소한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나는 보수적이라서 안정적 수익을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단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최소한 인플레율만큼의 은행 이자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투자했더니 은행에서 우리에게 2% 이자 수익을 준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3%가 발생했대요. 그럼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하는 그 순간 동안 1%의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동안 은행에 총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다시 되돌려 받을 때 1,050만 원을 받았어. 50만 원 이익 봤어. 아니죠.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걸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겨우 50만 원 받았다고요? 그러면 손해본 거죠. 그럼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가가 될 것이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흐르고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직면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내 자산을 지킬 수는 있어야죠. 이 상태. 그럼 최소한 이 돈의 가치는 지켜야죠.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자동차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아파트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왜? 시간이면 가격은 계속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가격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나타날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방금 질문했던 거예요. 언제가 적기냐? 지금 현재라고요. 자, 이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한번 말해보세요. 참, 이거 한 가지는 참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정말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겨우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게 겨우 금리라고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것을 가지고, 그렇죠,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저 금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면 주가도 움직이고 코인값도 움직이고, 그렇죠, 금값도 움직이고 곡물 가격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만 나와도 우리 주가가 올라가 버리죠. 코인값이 올라가 버리죠.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 떨어지죠. 금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총재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쫑긋하고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 이번에 금리 올렸구나. 아, 이번에 금리 내렸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 인하를 발표하기 전후에 하는 총재가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국내외 아주 고급 정보들을 그분들은 다 봐요. 그들에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자, 이번에 금리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동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수한 고급 정보들의 집합체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경제 형상들,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금리로 귀결되니까 이 금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는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재무 상태표에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돈은 6억밖에 없습니다. 그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은행 가서 4억을 대출받아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게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10억입니다. 그 10억짜리 부동산을 산 거예요. 자,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물 자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3억으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4억을 빌렸는데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해서 5억이 되고 6억이 될 수는 없죠. 나는 부채는 4억이죠, 빌린 게.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9억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더니 나는 가만히 앉아서 나는 6억, 내 돈이 6억밖에 없었는데 내 돈이 9억이 된 거예요. 내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채 금액은 똑같죠. 부채 금액은 똑같은데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6억 분의 4억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9억 분의 4억입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을 투자합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을 보유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아니죠. 수시로 오르고 수시로 내리지 않던가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1분 상간에도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자산들은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입니다. 기간을 1년으로 늘려보세요. 3년으로, 5년으로, 10년으로 늘려봐요. 그러면 어떤 것이나 다 우상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입니다.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적도 있었고, 물론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오일 쇼크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 후로 따진다면 그렇죠. IMF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었고요. 그 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우리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요. 자, 그러나 IMF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지만 회복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더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기간을 장기화시키면 항상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투자 기간을 늘리면 항상 우리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취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요. 따라서 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단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본다면, 그리고 나의 노후 대책을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유동성이 뛰어나죠.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방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했던 얘기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자, 인플레이션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정확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 물론 전물가 상승이라는 표현 속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말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딱 반대로 말하면 돼요. 경제 성장이니까 경제가 침체하는 거죠. 경제가 침체하는 과정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 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 안 좋은 것만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 성장이 좋은 겁니까? 경제 침체가 좋은 겁니까? 경제 성장이 좋은 거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좋은 것만 합쳤다 그랬죠. 그럼 경제는 침체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단락 나누어서 보세요. 물가가 오르는 게 좋아요? 물가가 내리는 게 좋아요? 아니, 물가가 내리는 게 좋죠. 물가가 내렸다는 말은 돈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게 좋겠죠. 그럼 안 좋은 거는 뭐가 안 좋은 겁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합치되 문제점만 뽑은 거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자, 간단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한다면 저성장 고물가입니다. 일단 문제 하나 풀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우리 시험 27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답 찾아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불황이랍니다. 경제 침체라는 말이죠. 물가는 상승했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연결해서 갑시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물가 상승한다는 말은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또는 경기는 안 좋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어때요? 지금 이제 강량구 랜선으로 만나는 분 중에 남성분들은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남자분들은 대체로 뭐 이렇게 뭐 장바구니 물가를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에 좀 더 민감한 입장이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럼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의미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경제 어때요? 참 빨리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3% 되고 5% 되고 7%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우린 진짜 대단한 민족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경제라는 게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변 국가들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절에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죠. 그 기간 동안 우리도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건을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재화들의 대체제가 다 있죠. 우리 핸드폰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나요? 자기 나라 핸드폰을 다 사지 않던가요? 우리 자동차? 아니죠. 자기 나라 자동차 가격이 훨씬 싼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체제가 다 만들어져 버려서 딱히 팔아먹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자, 경제 상황. 그래서 이걸 어쨌든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경제를 키우는 방법은 수출을 통한 부분하고요. 내수죠. 내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비죠. 소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국 여행 가지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여행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은행에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소비하고 카드를 열심히 긁고 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한번 진지하게 보다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자,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단락단락 물어보고 단락단락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지금 현 시점 물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물가 오르죠. 오케이.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제는 안 좋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딱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딱 맞아요. 그런데 정부는 아니랍니다. 왜 아니라 그러죠?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지표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분명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순간 이제 어떻게 이제 정부는 대처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경기가 안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경기죠. 그럼 불경기인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수출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내수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고용을 계속 늘려간다고요? 안 되죠. 오히려 있는 인원을 해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는 없고, 그럼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소득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인플레이션하고 내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개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몸값을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나의 몸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자, 우리는 이제 올해 이 시험을 합격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패스해 중개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나의 소득이 좋아진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보장하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선배 공인중개사들과 나는 경쟁을 해야 되는 후발주자 입장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내가 계약서를 더 많이 쓸 거냐. 그러려면 그 정도의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직업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거니까 고객들에게 또 한편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디가 모르게 침침하다. 그거 좀 안 좋죠.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도 좀 바꾸고요. 그래서 우리 합격자분들 중에서 사무실 보면 마치 커피숍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뢰인이 고객이 찾아와서 처음에 문 열고 들어왔다가 커피숍에 들어왔다고 본인도 착각을 해서 다시 문 닫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럼 따라가는 거죠. 아니, 맞다고. 고객도 나갔다가 다시 간판 보는 거 맞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분위기 좋죠. 그럼 그렇게 들어온 고객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사무실에 커피 향이 돌고 그리고 커피를 대접하고 대화가 이어지고 따뜻한 실제 뜨거운 거죠. 그럼 뜨거운 커피를 주고 이거 1분 만에 원샷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화가 자동적으로 길어지게 될 거고 그 과정에 고객이 정말 내면에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고객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그 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생하는 그 문제점,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전문가답게 컨설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고객으로 확보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그럼 지금 현재도 인플레이션이죠. 돈을 풀어서 또 한다면 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겠죠. 야, 이것도 또 문제고. 그럼 두 번째,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제가 더욱더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이라는 말을 쓴 이유 아시겠습니까? 현 상태를 어쨌든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니 분명히 상황들은 지표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을 쓰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돈을 회수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면 되겠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면 돈을 풀어야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니까 참 힘든 지금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하다면 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을까? 자, 그런 것을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